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가 공무원 회계학 강의를 맡고 있는 실미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2022년도 9급 지방직 회계학에 대해서 저희 해설부터 총평을 같이 나눠볼 건데요. 우선 간단하게 수문제에 대한 해설 전에 총평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나왔던 지방직 문제들 같은 경우는요. 제 입장으로 봤을 땐 그렇게 썩 좋은 문제들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수월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말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던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의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제 말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내는 선이 좋지, 안 나왔던 파트들을 굳이 찾아서 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 공부하셨던 분들이거나 시험장에 가셨을 때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방직 9급 점수는 국가직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권을 예측해 보자면 80점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체적인 총평은 제가 해설 나눠드린 거에 같이 기술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시험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라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평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 문제 풀면서 이런 부분은 괜찮다, 이런 부분은 조금 비추다라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가보시죠.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회계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파트예요. 1번에 보니까 유형자산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국가직, 지방직 가리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되는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제외하시고 되는 거를 한번 골라보죠. 일단 1번에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요거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죠. 요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기준서가 2020년도에 조금 개정된 파트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쉬운 전비 하면서 나오는 시제품 같은 경우는 원가에서 가감, 원가에서 뺐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시제품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 팔아서 생기는 거나 그 재화의 원가 등 전부 다 요건 당기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한마디로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2번도 X예요.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경영진을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대요. 그렇죠? 가동될 수 있으면 이미 취득은 완료가 된 거니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건 장부 금액 등 원가에 보태지 않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란 얘기죠. 복구 충당 부채라고 해서 원상 복구를 조건으로 취득하면 그때 발생하는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우리가 포함해야 되는 내용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요거는 이제 무난하게 고르셨을 거고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면요. 2번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요. 지방직 문제 중에선 이렇게 자본의 구성 항목을 묻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문제를 딱 보니 자산과 부채가 쭉 나열되어 있고 이익잉여금만 물음표예요. 그렇다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찾아서 그 중에 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찾아가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이 중에서 자산을 먼저 골라볼게요. 현금 자산이고요. 자, 매출채권 2,500원 보이는데 그 밑에 충당금이 보이시죠? 매출채권의 차감적 계정이니까 이렇게 양수로 나와도 음수 표시를 잘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수수익은 부채니까 부채는 이렇게 체크로 표시할게요. 재고자산은 자산. 기계장치도 자산인데 요 하단에 감누라고 해서 기계장치에 차감적 계정 하나가 들어가 있죠? 음수.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 부채다. 자, 이렇게 하면 자산부채에 대한 선별은 됐습니다. 자본금은 자본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본의 총계를 구해서 자본금을 빼면 이게 남겠죠. 그래서 자산이라는 금액을 구하셔야 돼요. 제가 아마 초도에 이제 조금 계산 문제가 까다롭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실 때 음수 잘 빼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면 자산이 16,200원이 나오고요. 부채는 요거 두 개를 제외봤더니 2,300원이 나와요. 통상 이렇게 200원 정도는 맞춰주시는데 2,300원으로 내셔서 금액이 13,900원이 자본 총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 자본금 4,000원이 있으니까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이것도 이제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충당금 누계액을 음수 표시했는 거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3번 문제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예요. 말이죠, 말. 그래서 충당부채는 일단 설정을 먼저 하고 그 중에서 소진시킨다라고 해가지고요. 상단으로 가보면 에어컨에 대해서 저희는 500대를 팔았어요. 1년간 저희는 AS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고 이 500대에 대해서 요거는 판매가고요. 보증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대당 50원입니다. 그래서 500대에 대해서 저희는 50원씩을 가지고 이미 충당부채로 설정,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충당부채로 쓸 금액이 25,000원이다라고 만든 뒤에
실제로 10,000원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25,000원의 충당부채 중에서 10,000원을 이행한 거죠. 그러면 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충당부채의 잔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많이 공부해 보셨죠.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된다. 충당부채는 잔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혹시 25,000원 선택하신 분은 그냥 제품 보증 B라고 해서 설정한 금액 자체를 답변하셨으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질문 잘 확인하시면 2번이라고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으니까 충당부채의 설정과 사용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4번 문제 가보죠. 이 문제도 뭐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이 공부하시는 부분이라서 계산만 잘 하셨다면 이런 건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첫 줄에 보니까 화학적으로 인해서 일부가 소실됐대요. 일부가 소실됐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재고들을 주기는 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추정액만 물어봤기 때문에 뭐 소실됐다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전부 소실이라고 했으면 조금 덜 헷갈렸을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는 해보시고요. 매출 총 이익률이 25%래요. 그럼 75%를 가지고 매출 원가를 추정하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 풀 때 제가 부탁드린 거 묶으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각계전투로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잘못 뺄 수 있어요. 2번을 갈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묶어보면. 자, 매입액과 관련된 것만 묶어볼게요. 이쪽에 할인이 있고 이렇게 운임이 있어요. 운임만 더하고 나머지는 빼야죠. 그래서 매입액부터 정리를 먼저 해보니까 매입액은 지금 정리를 해보니 4번 문제에서 13만 2천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초재고가 18,000원 있었죠. 그럼 이게 이제 판매 가능한 재고였고 이 중에 매출원가를 먼저 빼면 기말재고를 이 정도 남겼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매출액은 이렇게 21만 5천원에서 2만 원과 여기 있는 15,000원을 빼주셔야 되겠네요. 매출운임은 다행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빼시면 매출액이 얼마인지 나올 거고요. 거기에 75%를 여러분들이 구하셨어야 돼요. 4분의 3. 그래서 매출원가는 구해봤더니 18만 원의 75%거든요. 그래서 여기 75% 하면 이제 여기가 기말재고 추정액이 되는 거죠. 단순한 추정액 자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금액으로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13만 5천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15,000원이 되겠다. 이것도 여러분들 정답을 잘 맞추셨을 파트라고 생각하고요. 문제 보실 때 제가 제발 묶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배려가 없는 게 좀 같이 나열해 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흩어놔서 여러분들이 잘 친구를 잘 맺어주고 있는지 그런 거를 노리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으니까 이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이것도 우리 표준원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노무원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직접 노무원가에 대해서 시간당 표준 임률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임률과 관계되어 있는 거. 문제는 두 가지 각도로 풀 수는 있는데요.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능률과 임률을 동시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능률이라는 건 시간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간과 표준 시간을 다 줘버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능률 차이만 가지고도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960시간은 표준보다 적게 썼으니까 유리한 거예요. 당연히 유리한 차이죠. 그래서 시간을 저희가 40시간을 세이브한 겁니다. 자, 시간이 다르면 임률은 동일해야 돼요. 그 임률은 표준 임률이죠. 그래서 14,800원이 나온 근거가 40시간을 세이브했다 이거죠. 표준 임률만큼. 그래서 바로 표준 임률을 직관적으로 구하는 것, 요 14,800원을 40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표준 임률은 370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임률을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표준 임률을 바로 구하시는 게 가장 정답을 찾기가 용이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3번으로 선택하시고 표준 임률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이 문제도요, 표준, 요거는 지금 보시면 매출원가의 50%를 이익으로 가산한다라고 해서 언뜻 보기에는 앞에 보셨던 매출총 이익률법 같기는 한데 뒤에 보니까 상품 매입을 위한 현금 유출액이에요. 현금 물음표 문제죠. 그래서 현금 물음표 중에서도 직접법입니다. 자, 직접법 문제를 푸실 때는 발생주의상 비용이 얼마인지 먼저 봐야 되는데요. 매출원가가 지금 저기 있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찾으란 얘기죠. 매출원가의 1.5배를 한 게 7,500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7,500원을
1과 1.5 이렇게 해서 1.5로 나누란 얘기죠. 그러면 5,000원이라는 게 매출 원가란 얘기입니다. 발생주의상 비용에서 현금 유출액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매출 원가만 구해 주셨으면 나머지는 현금 물음표. 그래서 매출 원가가 5,000원이거든요. 관련된 자산 계정, 부채 계정이 다 제시되어 있으니 증감을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재고가 줄었어요. 그래서 재고가 감소하면 자산 감소로 부호를 반대로 1,000원. 그리고 매입 채무는 늘었죠. 매입 채무 증가 2,500원. 그럼 오히려 이렇게 음수 하나에 양수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금 유출액은 1,50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나간 돈은 1,500원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다 무난하게 봤을 텐데 매출 원가를 그냥 한 번 더 계산해서 찾게 만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7번으로 가보죠. 자, 7번 문제도요. 여러분들 요거 서울시, 이번에는 서울시랑 같이 치르긴 했는데 굉장히 그 타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공부하실 때 제품 하나를 가지고 CVP 분석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복수 제품의 CVP 분석이라고 해서 요거는 괜찮은 문제예요. 그리고 몇 번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복수 제품이라는 거는 요런 겁니다. A랑 B가 두 개죠. 그러면 CVP 분석이라고 해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찾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AB를 그냥 한 개인 것처럼 만드시면 돼요. 한 바구니에 담는 건데 그냥 중구난방 담는 게 아니고 복수 제품은 이렇게 제일 상단에 보시면 배합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율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랑 B가 있는데 단위당 공원익이 필요하죠?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하나 팔면 200원 남고요. 얘는 하나 팔면 100원 남는 거예요. 단공이. 자, 근데 200원, 100원을 바구니에 담아 볼게요. 자, 세트에 담을 때 A는 3개가 들어가면 B는 2개. 요 비율대로 담아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2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2개 들어간 거예요. 요 바구니 하나의 공원이익은 800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되면 다 푼 거예요. 저희 고정원가는 둘 다 회수해야 되죠. 그렇죠? 제가 수업 시간에 고정 제조간접 원가만 회수하면 고정 판관비는 누가 메꿔줄 거냐 그거죠. 그래서 고정비 96만 원을 가지고 800원으로 나눠주시면 몇 개를 팔아야지 되는지가 나올 겁니다. 다만 마지막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구한 건 세트의 판매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세트는 1200 세트란 얘기입니다. 자, 이 세트 안에 A가 3개 들어가 있죠. 그러면 1200 세트에 3개를 곱해서 A는 3600개, B는 2400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런 문제는 잘 복기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좋은 문제니까 별표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상에서는 나쁜 문제는 없어요. 다 괜찮은 문제였으니까 7번까지는 복기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이 문제도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제가 올해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기능별, 성격별 한번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 그중에서 뭐 당연히 우리가 공부했던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문제는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도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틀린 걸 고르라고 했는데 자,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차 입력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래요.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보면 자, 돈 빌려준 사람이 어떤 요구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당장 돈 내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동부채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동부채다라는 상황을 앞에 제시를 하고요. 그 뒤에 볼게요. 보고기간 후부터 발행 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이제 약정 위반해도 너 상환해달라고 안 할게.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그럼 비유동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간을 잘 보셔야 돼요. 12월 말은 지났고 아직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이라서 따지고 보면 2022년도 말은 지났고요. 2023년도 한 1, 2월쯤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기간을 사건이라서 이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있더라도 저희는 유동, 비유동 구분할 때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기존 분류대로 유동으로 가는 겁니다. 1번은 맞고요. 2번은 기타 포괄손익 얘기 드렸죠. 법인세 요건 당연히 알려주셔야 된다고 본문에 나오든지 주석에 쓰든지 맞고요. 정답은 3번이죠. 요거는 앞뒷말을 좀 많이 바꿨어요. 자, 성격별 분류가 기능별 분류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도 안 맞죠. 그래서 기능별이 성격별보다 오히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게 기능별이죠.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분,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3번은 전체적으로 다 좀 바꾼 부분이 많죠. 그래서 옳은 선지를 가지고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해설에 기재한 내용대로 한번 다시 복기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재분류 조정이라는 게 뭡니까? 기타 포괄 손익에 있던 내용들을 저희가 단기 손익으로 바꿔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포괄 손익 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는 거 맞고요. 재분류 조정을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재분류 조정을 반영한 후에 기타 포괄 손익의 항목을 표시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기 때문에 이 4번 선지는 다시 조금 반복되긴 어렵고요. 1번, 2번 선지는 그래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3개의 선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9번이에요. 제가 계산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다고 했던 게 바로 이 얘기였어요. 아마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7급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그 중간에 사서 개월수대로 월할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대비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였어요. 자, 어떤 거냐면 X1년도 7월 1일자에 기계장치를 삽니다. 120만 원 주고 샀고요. 뒤에 보니까 정해법의 내용일수 3년에 잔존가 없는 원가 모형이에요. 거기까지 무난. 그 다음에 X년도 말에 손상이래요. 그럼 6개월 쓰고 손상이네요. 그리고 나서 2년도 말에 다시 환입이래요. 그러면 어디까지 환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문제 자체가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X1년 7월 1일자에 샀고요. X1년 12월 말에 이미 손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X2년 12월 말에 다시 환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저희가 장부 금액부터 구해볼게요. 자, 1년을 해보면 3로로 나누시면 40이지만 반만 지났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100이었을 거고요. 여기서 40을 또 빼면 60이었을 겁니다. 일단 한도는 체크했어요. 그리고 1년 말에 가서 내려갔죠. 회수 가능액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60이다. 그러면 뭐 손상차손이 40이라는 건 확인만 해보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진을 해야죠. 근데 지나간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는요. 1년 단위로 공부하시면 헷갈려요. 그래서 월할로 푸시면 된다. 3년이면 36개월인데 그중에 6개월이 지난 거죠. 그래서 60만 원을 가지고 감가할 때 30개월 그리고 지나간 개월 수가 12개월 이렇게 하면 잘 푸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X2년도에 감가상각 B를 먼저 구해야 장부 금액을 확인해서 올라갈 수 있죠. 여기 금액이 24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장부 금액이 36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갔을 때 한도 범위까지를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월할 상각, 요거 대비하신 분은 됐는데 안 하신 분들은 분명히 또 같은 표현으로 뭐 2분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할 거면 2.5분의 1 이렇게 하시든가. 그래서 그렇게 월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숙지가 됐는지를 갖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 24만 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도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긴 했는데, 요거는 지방직, 지방회계라고 냈긴 했지만, 재무회계랑 기본적으로 내용은 동일해요. 그래서 첫 줄에 가보니까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래요. 1번 볼게요. 회계 정책 또는 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바꿨어. 그러면 그 관련 내용은 주석에 써야죠, 주석에. 주석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공시하고 표시해 줘야 된다. 맞습니다. 2번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쓴 것처럼 바꿔달래요. 소급하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책의 변경은 소급하지만 추정의 변경은 전진이에요. 그래서 앞이 잘못됐죠? 추정이 아니고 정책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3번 보시면 오류라는 건 뭡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발생한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서 뭔가 잘못된 사실을 고치는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오류래요. 중대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내용은 소급하셔서 비교 표시된 정보를 다시 제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소급 수정에 대한 얘기를 아셨다면 요거는 앞이 잘못됐구나라고 걸러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11번으로 가보죠. 자, 11번은 주당이익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그냥 주식 수만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틀리라고 하는 건 뭘까요? 무상증자죠. 무상증자는 자원의 변동 없이 주식 수만 바뀐 거기 때문에 기초부터 비례적으로 수정합니다. 그래서 6,000주를 갖고 하지 말고 6,500주를 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6,500주는 12분의 12 하시면 되고
9월 1일에 돈을 받고 한 증자는 그날부터 기산입니다. 900주 곱하기 12분의 4죠.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 6,500주만 안 틀리셨으면 돼요. 계산에 대한 답은 6,800주. 자, 됐습니다. 11번까지도 이제 문제 풀어봤고요.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냐. 언뜻 보면은 저희가 많이 풀어봤던 매출원가, 제조업 기업의 원가 흐름인데요. 요거. 노무원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교재에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면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미지급 임금은 부채 계정이죠. 이 부채 계정을 가지고 발생한 금액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미지급 임금의 계정을 그리셔도 좋고 뭐 현금으로 방식도 있지만 저는 미지급 임금이 보이니까 계정 과목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미지급 임금은 부채죠, 부채. 그래서 미지급 임금을 옮겨보면 여기가 기초 미지급 임금일 거고요. 기말. 자, 미지급 임금이 주는 건 돈을 지불했을 때예요. 여기는 현금 지급. 그러면 임금이 발생했을 때 아직 돈을 안 내면 그게 미지급 임금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노무원가 발생액이 되는 겁니다. 요거 좀 찾아올래?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초 미지급 임금이 5,000원. 기말은 지금 현금 낸 건 25,000원이고요. 6월 말에는 10,000원이었대요. 요거를 기반으로 요걸 찾으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직접 노무원가의 발생액은 3만 원이었습니다. 요 숫자 어디에도 3만 원이 안 보이죠. 그래서 3만 원을 잘 찾으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늘 했던 매출원가의 통합 양식을 가지고 그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을 이제 한번 찾아보죠. 질문이 매출원가면 한꺼번에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료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기초랑 기말이 있으면 둘 중에 차이만 쓰시자고 했죠. 여기가 1,000원. 그리고 원재료 매입한 게 35,000원.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값 갑니다. 기초랑 기말 중에 기초가 4,000원 더 크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필요한 게 가공원가인데 3만 원과 22,000원을 합쳐야 되니까 52,000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초 제품, 기말 제품만 고려하면 나머지 자리가 매출원가죠. 이번에 여기가 더 또 1,000원 크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쓴 요 숫자를 모두 합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한 정답은 93,000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93,000원 잘 구하시는 것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선지가 1, 2, 3, 4 중에 3번이 또 92,000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잘 푸셔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놓치지 않으셔야 93,000원을 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래서 요 문제가 조금 요 내용 때문에 까탈스러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기준서에서도 잘 열람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내시지라고 좀 당황스럽긴 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소유주에 대한 분배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금 배당이에요. 현금 배당. 근데 배당으로 주는 경우는 돈으로 지불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비현금 자산이라고 해서 현물 같은 걸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소유주한테 돈 대신 물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일은 제가 겪어본 적이 거의 없긴 한데 물건을 주겠대요. 그럼 주겠다고 내뱉었으면 빚이죠 뭐. 그래서 첫 줄 가보시면 기업은 분배를 선언했고 소유주한테 분배할 의무를 부담하면 당연히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만 돈이면 그냥 돈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비현물,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고 현물이다 보니까 그럼 얼마로 부채를 써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주에게 분배할 때 부채는 그 자산의 시가, 공정가로 가자. 맞아요. 여기까지도 맞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겠다라고 선언한 때는 예를 들어 3월 말이다라고 치면 실제로 드리는 날은 한 달 정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가치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기업들은 다 현금으로 드리죠. 현금은 50만 원이면 또 그냥 50만 원인 거잖아요. 그죠? 그 한 달 사이에 가치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장부금액 조정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정답은 4번이에요. 차이가 생겼다면 그 차이는 그냥 단기 손익으로 가자. 근데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뒤가 잘못된 거예요. 정답은 4번이고요.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이 기준서를 열람해 봐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X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경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번에 시험장에 가셔도 이렇게 좀 안 나왔던 파트들을 굳이 찾아서 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을 여기다가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바를 기반으로 해서 읽으시면 돼요. 회계 기준서가 완전 동떨어진 내용을 쓰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토대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분배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현금
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런 관점으로 읽으셔가지고 답을 고르시는 게 아마 다음에 시험 보실 때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는데 조금 지엽적인 부분 얘기 드렸던 거기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로만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번 문제 오셔서 이 문제는 뭐 균등 이익률법이에요. 균등 이익률법. 요거는 A와 B와 C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전체적으로 이익률을 동일하게 맞춰가겠다 라는 거기입니다. 전체를 다시 적어주셔서 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매출액을 구해보니까 A는 분리점에서 바로 판답니다. 팔 때 얘는 10만 원. 얘는 8만 원이고요. C는 읽어보니까 돈을 더 들여서 가공을 마친 뒤에 12만 원에 팔겠대요. 그럼 회사 전체로는 매출액이 30이란 얘기입니다. 30을 벌기 위해서 추가 가공한 원가는 A, B는 없고요. C만 6만 원 쓴 거고. 그리고 이미 같이 거쳐온 결합공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 얼마 줘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6만 원도 쓰고 결합원가로 12만 원을 썼기 때문에요. 매출 총 이익은 저희 12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이 비율을 A, B, C 모두에 균등하게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40%가 매출 총 이익률이면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여야 돼요. 그럼 다 왔어요. 12만 원에 60%가 나오게 해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6만 원이라는 돈은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될 돈은 전체 60%의 6만 원을 뺀 나머지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니 여기는 12,000원을 추가적으로 결합원가를 가지고 배분하면 됩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균등이익률법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이익률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아마 조금 생소하셨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 과정보다는 주로 심화 과정에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조금의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본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이제 10에서 5만 원 빼면 5만 원 자본이 있었고 기말에 가서 15만 원의 자본이 됐으면 10만 원 벌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목 화폐 단위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물가를 보시면 돼요. 저희 지금 최근에 국가가 가장 리스크가 있는 게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지금 금리도 막 이제 만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그냥 단순하게 10만 원 벌었어 라고 할 때는 물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물가를 고려해서 이익을 산출하자라는 게 불변 구매력 단위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100이었는데 이젠 150이래요. 즉 물가가 50%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한 부분은 제외하고 이득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0만 원의 차이가 생기지만 그 10만 원 중에 물가 상승을 빼자 이거죠. 5만 원에 50%를 곱해보시면 2만 5천 원은 그냥 물가가 상승해서 오른 거죠. 그거를 빼자. 요게 불변 구매력 단위입니다. 그래서 7만 5천 원이 1, 2번에 있기 때문에 정답은 1, 2번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고 이제 실물 자본으로 갈게요. 실물이라고 하는 건 능력, 조업 능력이라고 해서 이 회사는 1,000원이라는 거를 가지고 재고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기초의 자본 5만 원 가지고 탈탈 털어 사면 50개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으로 봤을 때 50개는 유지해야 되죠. 50개도 못 사면 돈 못 번 거예요. 그래서 X1년 말에 갔더니 2,000원이 됐대요. 그러면 여기다 50개를 곱해보면 10만 원이란 2,000원에다가 지금 50개 곱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5만 원에서 10만 원은 자본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차이만큼이 번 거다라고 보는 게 실물 자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50개를 가지고 금액을 산출해야 되는 것이 실물 자본이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본에 대한 개념책에 나왔던 문제를 숫자로 출제를 하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16번은 생물자산. 요거 안 나온 지 됐다라고 했는데 정말 나왔어요. 그래서 생물자산과 수확물이라고 하면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이랑 달걀 생각하시면 돼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양계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시장이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닭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값을 쓰자. 대신 순공정가를 쓰자라고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줄 가시면 공정가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거 맞죠? 그게 바로 순공정가예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리고 순공정가를 쓰다 보니까 처분부대원가를 처음부터 빼죠. 그러다 보니 내가 준 돈은 10인데 순공정가치가 9만 5천 원 나오면 처음에 취득할 때부터 음수, 손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2번도 맞고요. 3번.
생물자산 같은 경우는 너가 순공정 가치를 모르면 원가에서 감루와 손루를 뺀 금액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순공정가를 알게 되면 이제 순공정 가치로 쓰셔야 돼요. 근데 뒤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서의 입장은 순공정 가치가 더 낫다 이거예요. 근데 네가 예외적으로 이걸 썼는데 다시 순공정을 알게 되면 돌아가야죠.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보시면은 이 정부 보조금. 양계장 같은 데 보조금 많이 받아요. 보조금은 수익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없대요. 그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단기순이 가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요거는 요 기준서를 읽어봤냐 안 봤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자, 그 다음으로 1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7번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첫 줄에 보니까 A사의 주식을 무려 30%를 삽니다. 1000주를 산 게 아니고 300주를 산 거예요. 20%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관계기업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그냥 일반 주식과는 다른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X1년 초에 그 주식을 우리는 관투 또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고 부르고요. 2,000원에 대해서 300주를 곱해보시면 6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 현금 배당을 받았죠. 저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았으면 뭔가 벌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금 배당을 받게 되면 그 상대방 회사의 자본이 줄어요. 그럼 저도 같이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배당금을 수익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관투에서 오히려 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들어봤는지죠. 그래서 여기도 관심을 가지면 보이시는데 대부분은 여기까지 도착을 좀 못하세요. 그래서 조금 이제 뒷부분에서 시험 문제 내는 거지 계산 문제 자체가 복잡하진 않아요. 50원씩 받았다는 얘기죠. 300주. 그래서 이걸 왜 뺍니까? 라고 하는 건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해서 지분법 회계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있네요. 그 회사가 올해 당기 순손실이래요. 그 회사 자본이 또 줄었죠. 그럼 저도 지분율만큼 같이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20만 원에 저의 지분율 30%를 곱해서 지분법 손실만큼 줄여줘야 됩니다. 두 개를 빼게 됐네요. 그래서 이거를 빼보시면 52만 5천 원이 됩니다. 매번 빼지만 않아요. 그 회사가 늘면 저도 같이 늘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P투자 회사의 30%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를 이 이름을 갖고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번으로 가볼게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고 도대체 어디까지 설명을 하라는 얘기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예규예요. 예규는 시험 문제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신 분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예규까지 공부하라고 하는 건 수험생들한테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예규라고 하는 게 그냥 지침이죠. 그 기재부에서 만든 그 실제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쓰는 지침인데 수험생들이 이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솔직히 좀 비추긴 하지만 그래도 나온 김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 안 되시면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회계 예규에서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1번. 중앙관서 내래요. 그럼 같은 관서 내에서 옮겨 다닐 수도 있죠. 보니까 국채를 동일한 중앙관서 내의 다른 실체로부터 취득을 한 거래요. 같은 실체예요. 그 안에서 부서끼리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면 자기 국채. 그래서 자기 사채랑 마찬가지로 자기 국채로 쓰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2, 3, 4도 가볼게요.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 실체 간의 거래를 통해서 수익 비용을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로 주고받은 거죠. 흔히 내부 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제거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로 인한 수익 비용은 제거해야 되니까 뒤에가 잘못됐다. 그리고 3번,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중앙관서 간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일반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상호 채권 채무 같은 거를 보유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부 거래 제거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제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요거는 그래도 기출된 적이 있어요. 중앙관서에 순자산 변동표에 표시되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거래는 국가재정운용표 작성 시에는 비교환 수익. 요 재정운용순원가는 그 부처 자체가 스스로 창출해낸 수익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중앙관서 간의 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비교환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 3, 4번은 제가 해설에 정확한 내용을 써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해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19번,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19번을 보는 순간 제가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호 배분법이라는 얘기를 아마 공부는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빗장을 열 거다.
그냥 우리는 그동안 그 연립방정식만 세워봤지 마무리까지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연립방정식을 언젠간 풀 일이 생길 거다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상호배분법 같은 경우는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해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까지 세운 다음에 풀라고 시험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보조분 원가를 상호배분법을 가지고 배분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x, y를 보겠습니다. 요게 x고 요게 y죠. 자, x는 자기 스스로 10만 원의 원가를 발생시켰으나 y라는 친구로부터 돈을 받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받은 부분까지 다 고려해야 완전한 배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 x라는 친구는 10만 원만 가면 안 돼요. y가 준 거를 받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y라는 친구를 보니까 1000시간 중에 500kW를 나한테 일을 해준 거예요. 0.5죠. 비율로는. 자, 같은 방식으로 y도 12만 원만 가지 말고 서로 주고받은 걸 완전히 고려하자. 그래서 x가 저에게 400시간이면 0.4의 비중이죠. 0.4x. 여기까지는 해봤거든요. 이제 요거를 풀어야죠. 그러니까 푸는 게 어려운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 연립방정식 푸는 건 금방 해요. 근데 요걸 풀어서 해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재계산된 x, y는 금액이 20으로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 20이고요. 이제 배분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고려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요 비중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P1은 지금 20만 원 중에 30% 가져가고요. 20만 원에 20%예요. Y는 P2는 여기서 300시간이니까 0.3. 요것도 0.3. 그래서 20만 원을 요 비율대로 곱해주시면 정답은 2번. P1은 10만 원, P2에는 12만 원이 배분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측정 나왔죠? 네, 측정. 그래서 측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 나올 리가 없다라고 주구장창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문제도 뭐 까탈스러운 부분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충분히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문제와 같았습니다. 1번, 현행 가치와는 다르게 현행 가치는 측정일의 요소를 반영하는 거지만 역사적 원가 같은 경우는 발생일이라고 해서 처음에 얼마 주고 샀는지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 갱신 정도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가치 변동을 반영하진 않는 게 역사적 원가의 특성 맞습니다. 그리고 현행 가치에는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맞죠?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랑 현행원가. 완벽하고요. 3, 4번 중에 답이겠죠? 공정가치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해서 제공을 하면 예측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의 시세를 반영하겠다는 얘기니까 그 정보가 오히려 역수 정보보다는 더 예측가치를 가질 수는 있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에 보면 사용가치랑 이행가치는 제가 OX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취득 시 거래원가는 X예요. 얘는 취득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쓰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취득 시 거래원가는 X나 처분 시의 거래원가는 고려가 돼야 돼요. 궁극적으로 처분한다는 얘기는 부대 비용을 다 제외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처분 시 거래원가는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처분하거나 이행할 때 발생할 걸로 기대되는 거래 원가의 현재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뒤가 잘못됐죠? 포함한다. 그래서 정답으로는 4번이고요. 뭐 OX, XX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건 X5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으니까 처분 시에 해당하는 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문제를 풀면서 전반적으로 괜찮은 문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국가직, 지방직 큰 차이 없는 건 알고 계시죠? 다만 이제 워낙 이제 시험 문제를 안 냈던 파트에서 내겠다라는 걸 의식하셔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다음번에 나온다라고 보기 어려운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도 한 2-3개 정도 있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충분히 복귀하고 연습해 볼 만한 좋은 문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는 20문제 다 풀어봤는데 정답에서 이견이 나올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대로 점수가 마무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응시한 대로 잘 체크하신 점수 그대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의제기감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20문제를 잘 복귀하면서 다음번 시험에도 또 대비하셔서 잘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잘 정리하셔서 7급 남은 시험 그것도 한번 대비하시고 앞으로 나올 9급 시험에서도 이 문제도 다시 꼼꼼하게 복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설명드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빠르게 진행된 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기시면 질문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